안녕하십니까.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논문에 있어서 이 연구자들의 목적을 크게 분류해 보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90%가 인과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의 연구자들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면, 전략적 방안을 모색을 하면 이 결과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것을 학술적으로 풀어보자. 라는 것이 여러분의 연구 목적이라는 것이죠.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떤 것이냐? 뭐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고전에서 나온 어떤 뭐 문장이라든지 어떤 소설이라든지 어떤 시라든지 어떤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의미 재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를 발견한다거나 발명한다거나 만든다거나 어떤 뭐 예술품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논문이에요. 저 예술 쪽에 가면 작품을 만드는 게 하나의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발견이나 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작을 한다거나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머지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이 비록 실험에 의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뭐 통계 분석에 의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통계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영향관계일지라도, 두 변수 간에 그냥 단순한 관계일지라도, 상관관계일지라도, 그냥 평범한 관계일지라도, 아니면은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어떤 것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무언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인과관계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이 강좌를 통해서 대부분 논문을 쓰는 뭐 원리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논리 구조라든지 분석 방법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인과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요. 저는 T테스트 하는데요. T테스트도 인과관계입니다. 분산 분석도 인과관계입니다. 뭐 회귀 분석이 분산 분석의 일종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단 간 차이를 왜 하겠냐 이거죠.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서 결국에는 뭔가 처치를 했는데 그것이 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종속 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서 뭔가 처치된 것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 모형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인과관계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제 해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흐름을 이제 보는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흐름을 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보려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있죠. 현상학적 고찰이라고 해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인과관계 비스무리하면서도 의미 파악을 하는 이런 연구들의 뭐 짬뽕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그런 류의 들어갈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모형에 대해서 만약에 논문을 그냥 나는 한 편 쓰고 말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 고비만 넘기면 되시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논문을 앞으로 쓸 일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연구 실적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현직의 교수님으로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뭐 그런 연구실에 또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박사 과정을 지금 재학 중인 분들,
그 다음에 석사지만 박사과정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논문을 적어도 3-4편 이상을 앞으로 쓰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논문을 앞으로 몇 편 이상 쓰실 계획이 있다면 인과관계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면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 모델이라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이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법이 뭐 논주문 사이트에도 소개되어 있고 논주문 블로그에도 소개되어 있고 논주문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엑셀에다 정리하는 법 뭐 이렇게 제가 막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의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최근 동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근에 나온 선행 연구를 뭐 3년 단위로 자르든 5년 단위로 자르든 10년 단위로 자르든 잘라서 그 연구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행 연구 동향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선행 연구 동향에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뭐 연구 대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 뭐 결과가 어떻게 하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그 모형에 대한 이 사람은 설계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 다 인과관계일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의미 파악이라든지 뭐 발견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발명 같은 그런 연구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모형의 메리트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과관계 모델만 쫙 그 모형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 인과관계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연역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추론이 잘 돼요. 추론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 모형들을 추론을 하다 보면 동일한 주제지만 관점이 다르거나 변수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모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쓸 수 있는 논문에 대한 소재,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다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 모델들에 대한 개발이 용이하다. 이 점이 인과관계 모형의 논문의 메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그냥 단순하게 막 모형을 그냥 막 아이디어성으로 잡고 막 그냥 뭐 누가 요거 한번 넣어볼까? 저거 한번 재미삼아 한번 넣어보고 화살표 한번 찍어보고 이런 식의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하시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인과관계 모형의 어떤 원리도 여러분들이 계속 탐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 인과관계와 관련된 그게 뭐 분산 분석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뭐 회귀 모형이든 구조 방정식이든 뭡니까? 무슨 뭐 군집 분석이든 뭐 아니면 AHP든 뭐 MDS든 상관없습니다. 뭐 실험을 했건 아무리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연구 설계, 연구 모형들을 계속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계속 눈에 익히시면서 그것들을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연역적인 추론이라는 것은요 자동으로 생겨요.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모형을 보시면은 그게 추론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추론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연역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증하여서 해석할 때는 귀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몰랐어요. 연역이라는 말, 귀납이라는 말의 뜻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인과적인 모형을 설계를 할 때는 연역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 가설을 연역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내가 그거를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귀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확률적으로. 통계를 했으니까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이 토마스 베이지라는 신학자 겸 수학자죠. 그 사람이 한 추론 방식이 베이지언 추론인데 그게 바로 기하학적 추론이에요. 결국에는 확률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런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경험을, 많은 계속 반복적인 이 복습 효과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이런 점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